뭐야? 너 한국어를 할 줄 알아? 뭐? 아버지가 한국계라고? 우릴 속였던 거야? 여기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것을 숨기던 여학생이 그것을 밝히자 친구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아비가일입니다. 저에게는 사실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출생의 비밀인데요.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영국에서는 숨기는 것이 좋은 혼혈이라는 비밀입니다. 물론 저희 엄마와 아빠는 모두 영국인이지만은 아빠가 한국계 혼혈이라서 저도 사실상 혼혈이죠. 저도 어릴 적에 고생을 한 적이 있지만 아빠가 어린 시절에는 너무 심하게 고생하셨다고 해요. 아빠의 엄마, 즉 제 할머니가 한국분이시고 할아버지가 영국분이신데 두 분이 정말 많이 사랑하셔서 결혼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부의 모습을 좋게 봐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빠는 너무 눈에 띄는 혼혈 외모 때문에 학창시절 내내 놀림을 받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간혹 무시를 당하거나 조금 이상한 눈으로 보는 시선을 견디셔야 했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아빠한테는 한국어를 정말 한국인 수준으로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셔서 가끔 한국에서 이종사촌들을 편하게 만나고 오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저도 아빠와 할머니 덕분에 한국에 자주 간 기억이 나고 한국어도 능숙하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라서 학교에 다니는데요. 저는 그동안 친구들에게 한국계라고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유치원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어릴 때 친구들에게 아빠가 한국계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눈을 찢어 보이는 행위를 하는 등 아시아인을 인종차별하는 모습을 취하고 저를 왕따시키는 등 차마 기억하기조차도 싫은 그런 취급을 받았거든요. 결국 이사를 갔고 거리가 먼 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는 아예 혼혈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저의 성격은 굉장히 위축이 되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지 않는 얌전한 학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죠. 가끔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괜히 자신 때문에 자식과 손녀가 고생을 많이 한다면서 마음 아파하시는데 그걸 보는 마음이 더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할머니의 탓이 아니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너무 인종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죠. 그래도 아빠는 굉장히 긍정적이신 편이에요. 혼혈인 덕분에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에도 편하게 놀러 갔다 올 수도 있다면서요. 덕분에 아빠는 한국의 현지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었습니다. 한국 토종인 사촌들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고 가끔 할머니를 따라서 조상의 묘에 성묘를 갈 때도 있습니다. 무언가 할머니의 나라인 한국에 가면 마음이 편하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영국은 약간 삭막한 분위기인 반면 한국은 친숙하고 정이 넘친다면서요. 이런 아빠 덕분인지는 몰라도 온 집안의 물건들은 거의 한국산 제품이에요. TV나 냉장고는 물론이고 휴대폰까지 전부 삼성이나 LG를 사용하곤 하죠. 저희 엄마도 처음에는 조금 특이하게 생각하다가 이제는 아예 한국에 빠져서 지내시는데요. 집에서 한식을 해주시기도 하고 밥도 잘 드시는 편이에요. 한국에서 구매한 밥솥도 있고 전기 그릴도 있어서 삼겹살을 먹기도 합니다. 저희 엄마 쪽 친척들이 저희 집으로 모이면 신기하다고 하며 이것저것 구경을 하기도 하시죠. 무언가 저희 집이 새로운 물건을 체험해보는 체험관처럼 된 것 같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저는 저희 집에 친구들을 초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나마 중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친한 친구들이 많이 생겼지만 제가 한국인의 피가 섞였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일전에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저의 눈동자 색이 약간 독특하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킬까봐 너무 가슴 졸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저희 학교에 무언가 새로운 바람이 불었어요. 바로 학교에서 한국의 K-팝 노래와 드라마들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더 쫄았죠. 친구들이 그동안 잘 모르고 있던 나라인 한국에 대해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 제가 혹시나 친구들에게 한국에 관한 것을 흘렸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들이 전부 걸려서 제가 혼혈이세인 것이 들통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전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고 제 공책을 가져가더니 거기에도 제 이름을 한글로 써주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쓸 줄 알지만 얘네들이 그걸 써줄 줄은 정말 꿈에도 모르던 일들인데요. 그리고 저한테도 계속 한국어 공부를 해서 방학 때 같이 한국에 다녀오자고 말하더라고요. 서로 한국의 화장법을 알려주기도 하던데 영국의 화장이 아닌 한국의 자연스러운 화장이 너무 예쁘다면서 한국 연예인들 영상을 보며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한국계인 것을 숨겼고 한국어도 잘 못하는 척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잘 숨기는 줄 알았던 그때 저랑 친한 다이애나가 제게 한국어로 말을 걸면서 모든 것들은 들켜지고야 말았는데요. 제가 책상에 엎드려서 살짝 잠을 자고 있었는데 다이애나가 저에게 계속 한국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만 좀 하라고 잠 좀 자자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확한 한국어 발음과 자연스러운 말투를 사용해버린 것입니다. 또 평소에 한국어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하고 한글 공부도 안 하는 줄 알았던 제가 너무나 능숙한 한국어 발음으로 한국말을 해버리니 모두는 저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애나는 저에게 한국어를 왜 이렇게 잘하냐면서 원래 한국어를 배웠었냐고 마구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랑 친한 친구들도 모두 달려와서 한국말을 한 번 더 해보라고 난리도 아니었죠. 저는 내친 김에 한국어를 조금 해주었습니다. 그냥 어릴 적부터 배웠다고 하면서 숨겨서 미안하다고도 말해주었죠. 다른 친구들도 모두 몰려와서 왜 어릴 적부터 한국어를 배웠냐며 묻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자면서 너무 부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자고 생각했고 친구를 잃을 각오로 저의 비밀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위기라면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또 제가 지켜본 결과 이 친구들이 누군가를 놀리거나 흠집을 잡을 만한 녀석들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사실 할머니가 한국인이라서 어릴 적부터 아빠와 할머니한테 한국어를 배우며 자라왔고 한국어는 현지인처럼 잘할 수 있다고 말도 해주었습니다. 한국에도 자주 가보았고 한국의 아버지 친척분들과도 잘 지내는 사이라면서요. 저의 친구들은 전부 왜 그동안 알려주지 않았냐면서 너무 신기하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진작부터 저한테 한국에 대해 배웠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친구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면서 꼭 같이 한국 여행을 가보자고도 하더라고요. 특히 다이애나에게는 제가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을 숨겨왔던 이야기를 처음 해주었는데 너무 공감해주고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다고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해주는데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서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혼혈이라는 사실을 영영 숨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제 스스로도 숨기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기도 했고 친구들과 무언가 깊이 친해지기는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겉돌았던 것도 같아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필 제가 다녔던 학교의 그 친구들이 한국에 빠져버린 친구들이라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유독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이후로는 어릴 적부터 트라우마였던 한국인이라는 것을 숨기는 행위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문화적으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굉장히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거든요. 아빠한테도 학교에서의 일을 말씀드리니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아빠가 어릴 적에는 한국이 못 사는 나라였고 영국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나라여서 전부 일본인이냐고 물어봤다더라고요. 조롱이나 놀림도 당연하게 여겼었는데 지금은 아예 세상이 바뀐 것 같다고도 말씀하셨죠. 사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조금 생긴 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다니요. 혼혈이라고 놀리고 조롱하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이라 생각해요. 동물들은 혼혈이라고 해도 서로 잘 놀잖아요. 종이 뒤섞인 개를 똥개라고 하지만 걔네들도 혈통이 있는 개에게 차별을 받지 않아요.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해도 알고 보면 엄청난 차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물론 제가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나서 조금 덜 친했던 친구들은 저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우도 보긴 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을 너무나 잘 만난 것이 큰 축복이죠. 갑자기 한국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을 갖게 되더니 저랑 더 친해져 버렸으니까요. 저희는 이번에 친구 4명이서 함께 한국에 여행을 가기로 했고 이미 비행기표 예약까지 맞춰둔 상태입니다. 얘네들은 한국에서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서 저한테도 많이 묻고 한국의 음식이나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봤어요. 학교에는 잘 가져오지 않았지만 저도 한국산 화장품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저희 엄마는 토종 영국 분이시지만 아빠의 영향으로 한국산 화장품을 사용하시고 나서 다른 화장품은 아예 안 쓰시고 한국산 화장품만 쓰셨거든요. 그 영향이 저한테까지 미쳤던 것이죠. 어쨌든 저는 한식 중에서 불고기와 삼겹살 등의 고기류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보다도 맛있는 것이 떡갈비인데 그걸 먹고 나면 스테이크를 먹지 못할 것이라고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육류 요리인데 저희 할머니가 가끔 해주시던 요리라고도 말해주었죠.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내용들까지 알려주었는데요. 토종 영국인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문화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속에서만 알고 있던 이야기들이 저 스스로 많았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말을 많이 한 적이 없었는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말이 많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끊임없이 뱉어내는 제가 스스로도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여름에 한국을 가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무지막지한 더위에 고생을 하긴 했지만 친구들이 가장 놀랐던 것은 지하철에서 에어컨이 매우 시원하게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영국 지하철은 굉장히 별로입니다. 영국 사람들이야 맨날 그거를 타고 다니니까 좋은지 나쁜지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한국 지하철을 타다가 영국 지하철을 타면 너무 불편해요. 영국 지하철은 지하에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서 코가 아플 지경이고요. 심지어 휴대폰이 안 터집니다. 영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왜 지하철에서 아직까지도 그 커다란 신문을 보고 있는지 알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랄 것입니다. 2024년에도 그러고 있는 이유가 지하철에서 휴대폰도 안 터지고 인터넷도 안 터지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빠랑 항상 말하던 것이 영국 지하철 관계자들은 한국에 통째로 견학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핸드폰이 잘 터지는 것은 물론이고 무료 와이파이까지 깔아놔서 어디서나 유튜브를 보고 웹툰을 보고 다들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 제 친구들이 한국 지하철을 타고 놀라는 것이 당연하죠.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지도 어플을 켜고 목적지를 찾고 있는데 친구들은 당연히 휴대폰이 안 될 줄 알고 멍하니 앉아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서울에 예약한 호텔에 짐을 두고 서울 구경을 했는데 저는 뭐 현지인 수준으로 다니니까 친구들 모두 신기해했고 너무 고마워하기도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했었지만 사실 그 정도 가지고 한국을 자유롭게 다니지는 못하잖아요. 친구들이 고맙다면서 밥도 사주고 그러면서 저를 왕처럼 대접해주는데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친구들에게 최고의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행지나 맛집 등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죠. 확실히 영국인 친구들과 한국에 놀러 온 것은 처음이라 저도 신기했고 진짜 엄청 재미있게 놀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한국어를 너무 잘하니까 다들 신기하게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아빠와 할머니한테 너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아졌으니까요. 이제는 할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당당해졌습니다. 아니 가남이라니? 여기 미국의 한 남성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옆에 동양인 여성이 함께 누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제인입니다.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했고 지금은 금융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정도는 이쪽 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저한테는 조금은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비밀도 아닌 것이죠. 어차피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들통이 나버리니까요. 그래요, 저는 아기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여성입니다. 한국의 고아원에서 저를 저희 양부모님이 데려오셨다고 합니다. 양부모님 말씀으로는 제가 구석에서 혼자 울고만 있었다고 해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을 정도의 어린 나이였는데 아주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갓 돌만 넘겼던 상태라고 하셨어요.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는 저의 성씨뿐입니다. 뭐 지금은 사실 저 스스로도 완전히 미국인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지만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양부모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죄송할 정도로 너무 친딸처럼 대해주셨죠. 자식이 없어서 입양을 하신 분들이라 자식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거의 하게 해주셨고 필요한 물건이나 물품들도 전부 최고로 사주실 만큼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저희 집이 부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양아버지는 제게 항상 미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한국이 저를 낳아주었으니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한국에서 저를 도와줄 일도 생기고 제가 한국에 도움을 줄 일도 생긴다면서요. 저는 실제로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금융권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나 한국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지만 무언가 특별한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작년에 저희 부모님이 더 나이 드시기 전에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한국에 다녀오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죠. 물론 저는 조금 이상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제가 태어난 땅인데 얼마나 독특한 느낌을 가졌겠어요. 저희 양부모님은 저를 데려오시고서 처음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 가보지도 않고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도 한국 아이를 입양해서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이 있었다고 하셨죠. 지금은 전부 떨어져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방법이 없지만 한국 아이들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왔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한국의 고아 수출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부모님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추억들을 말씀해 주시며 비행기에서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작년은 코로나가 완전히 풀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런지 간만에 정말 여행객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공항에 도착해서 작게 내뱉는 환호성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우, 웁스 등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그 사이에는 저희 부모님의 목소리도 끼어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예전에는 김포공항에서 착륙을 했었는데 그때는 공항이 굉장히 작고 불편했던 기억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천공항은 서울에서는 멀지만 굉장히 넓고 최신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서 연신 감탄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태어난 한국이 꽤나 발전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미국의 공항보다도 좋다는 사실에 무언가 뿌듯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나라가 이렇게 선진화된 나라였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으면서도 이런 나라가 과거의 고아를 팔았다는 것이 너무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죠. 다행히 저는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서 잘 지냈지만 그렇지 못한 입양 아들도 많다는 것을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서울을 구경하고 있는데 양아버지가 부쩍 피곤해하시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최근 살이 많이 빠지시기도 하고 무언가 몸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가 아프신 것이 아닐까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호텔에서 머무시면서 조금 쉬도록 했는데 그래도 얼굴빛이 너무 좋지 않으시고 갑자기 구토까지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비행기를 너무 오래 타고 많이 이동해서 어지러움이 있었는가 보다 하고 약국에 아버지를 데려가서 약을 사려고 하는데 한국인 약사분이 친절하게 영어로 저희 아버지 상태가 무언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시면서 약은 주시지 않고 병원 추천만 해주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면서도 눈에서 살짝 황달 증상이 있다면서요. 저희 가족은 아주 심하게 아픈 것이 아니라면 병원에 가지 않는데 지금은 가야 할 상황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아버지를 모시고 이 머나먼 한국까지 왔나 싶으면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게 약사가 말한 대로 한국의 큰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접수를 하게 되었죠. 걱정했던 것이 미국에서는 의사를 당일에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한국에서는 다행히 당일에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를 기다리고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는 저희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죠. 지금은 분명 많은 검사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간단하게 초음파 검사로 확인한 결과 이건 심각한 간암에 걸린 상태이고 병이 많이 진행되어서 손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피검사와 CT 검사도 진행했죠. MRI 검사까지 해보아야 완벽하게 알 수 있지만 지금으로 보아서는 분명 시한부 6개월 선고를 해주어야 하고 최대한 빨리 간 이식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양어머니도 그렇고 정말 심하게 놀라서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셨던 양아버지인데 갑작스럽게 시한부 6개월이라니요.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양어머니는 한국의 병원을 믿어도 되냐고 미국으로 얼른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양아버지는 생각보다 많이 퇴원하셨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별다른 수가 없지 않냐고 일단 한국에서 수술을 하면 고생할 것 같다고도 하셨고 또 비용이 비쌀지도 모르니 계획된 여행은 마저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생을 정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듣기 힘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듣고 조금 고민하시는 것 같더니 만약 수술을 한다면 미국의 병원보다는 한국의 병원이 저렴한 편이며 사실 한국의 병원의 의료기술이 미국 수준은 될 거라고 간을 기증할 사람만 있다면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하는 편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분들이 잘 상의하시고 생각을 해보라고 하시면서 검사 결과지와 여러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일단 병원을 나오긴 했는데 너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저희 가족은 한국의 병원비는 안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비싸더라도 아버지의 병을 알게 되긴 하였고 검사 내역은 주셨으니 상관은 없었죠. 그런데 정말 상상치도 못할 비용이 나와버렸습니다. 여러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큰 병인 것을 확인했는데도 미국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병원비였죠. 사실 저희 집에 빚이 많은 상태라서 제가 아무리 금융권에 다녀도 감당하지 못하던 수준인데요. 과거 아버지가 주식으로 큰 폭락을 여러 번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여파가 아직까지 이어졌죠. 아무래도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병까지 얻으신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저의 고국인 한국에도 이제야 온 거거든요. 어쨌든 한국에서 받은 영수증은 저희 가족을 움직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친절했고 수술 비용에 대한 부담도 생각보다 적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왔죠. 비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성격이라면 분명 비용 때문에 저희를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미국에 돌아가서도 수술을 안 받으려고 하실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고민을 하던 저는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한국에서 빨리 수술을 받고 하루라도 빨리 건강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지금 다시 보니 아버지의 배도 약간 불러있는 것이 보이고 다리에 부종까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생각을 하며 인터넷을 뒤져보니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많긴 하더라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생체간 이식을 해주는 병원이 많지 않다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도 한국의 병원으로 환자 의뢰를 하기도 한다며 인터넷에 한국의 의료기술을 칭찬하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너무 긴장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를 안심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다시 진료 의뢰를 하고 며칠이 걸리더라도 꼭 아버지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제가 간 이식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려면 아버지를 다시 검사해 보아야 하고 저도 여러 검사를 해야 가능하다면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수술 예약도 다시 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역시 아버지는 저를 말리셨지만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일로 MRI 예약을 잡았고
저희 신체 검사까지 의뢰를 했죠. 정말 운이 좋게도 저와 아버지 사이에 혈액형은 달랐어도 용혈 반응이 없다며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저희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하셨는데요.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정신없고 고생만 했던 기간이었죠. 수술 비용도 정말 상상 이상으로 적게 나와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힘이 되겠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비용이 부담되어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길고 긴 줄까지 설 정도로 병원에 자주 올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추어져 있고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의료 기술을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또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 여행이 저희 아버지를 살려낸 소중한 여행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때 한국 여행을 가지 않았더라면, 다른 나라로 갔더라면 저희 가족은 지금 어땠을까요? 정말 지금쯤이면 아버지를 잃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양아버지는 그 이후로 계속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주셨고, 한국의 의료 기술을 칭찬해주는 말씀을 늘 해주세요. 한국에 대해 무한 신뢰를 가지고 계시는 것도 같고 저를 입양해서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이제는 새삼까지 선물을 해주었다고 하면서 너무 고마워하시기도 했어요. 사실 저도 내심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저를 정말 정성으로 키워주신 것에 보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되고 선진화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도 그것도 너무 감격이거든요. 제가 태어난 나라가 제 사랑하는 아버지를 살려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신기할 뿐이죠. 지금은 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서 보기에도 혈색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거든요. 저한테 매일 몸 어떠냐고 물어봐 주시면서 저의 건강까지 염려해 주시던데 저는 무척 건강하다고 대답하니 정말 다행이라고 웃어주시더라고요. 어디선가 간의 재생력에 대해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만약 생체간 이식을 50% 정도 하면 한 달 후 저의 간도 90%로 재생되고 기증받은 아버지의 간도 90%까지 재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재생이 잘 되는 장기라면 가족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도 부담이 없으니 아버지의 병이 다른 질환이 아니고 간에만 이상이 생긴 것을 천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큰 병을 겪고 나니 저희 가족은 더욱 끈끈해진 것 같고 함께 여행을 가거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한국에 대해서도 너무 좋은 기억만 있어서 자주 가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를 살려준 나라이기도 하니 제게도 더욱 특별한 나라가 되었고요. 아무래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다시 한국에 가서 그때 못다 한 여행을 해보고 싶네요. 휴대폰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서 움직일 수도 없고요. 좀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여기서 고립되겠다고요. 여기 한국의 등산로에서 넘어진 유럽 여성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이름을 들으시고 웃으시는 한국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어떤 등산객 아저씨는 저의 이름이 그레이스라고 하니 봉고차 이름이라고 말씀하셔서 엄청 당황하기도 했거든요. 한국에서 승합차 이름 중에 그레이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 말고도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 등산객들과 어울리면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등산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등산 때문에 한국에 갔었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한국이 K-팝도 유명하지만 등산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말이죠. 관악산이나 북한산 등 수도인 서울에 그렇게 거대한 산이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사진으로 보았는데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서 산의 경치도 매달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 아주 예쁘고 겨울에는 흰 눈꽃이 내려서 황량한 모습까지 볼 수 있죠. 저는 영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등산을 즐기는 대학생인데요. 제 나이에는 보통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거나 예쁜 카페를 다니는 등 아기자기한 것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등산이 취미라고 하면 조금은 독특한 시선으로 보는 것도 사실이죠. 등산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부모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젊은 시절부터 등산을 좋아하시는 바람에 일찍부터 산악회에 가입하셔서 활동하셨고, 두 분이 만난 계기도 산악회에서 함께 등산을 하다가 친해지면서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등산을 하게 되었고 등산의 매력에 푹 빠져버리게 되었죠. 특히 영국에서 가장 높은 산에 속하는 스노든을 등산할 때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예쁜 계곡과 자갈들이 어우러져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자전거로 하이킹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러한 모습도 멋져 보였죠. 정상에서는 나무도 거의 없는 광활한 평지가 저를 반겨주고 있었고, 거대한 호수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하죠. 아마도 그때부터 등산에 더욱 빠졌던 것 같습니다. 집에 각종 등산 장비를 구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등산복과 등산 신발은 기본이고 날씨별 등산 모자까지 없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예쁜 원피스나 가방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등산 스틱이나 등산 가방에만 관심을 가지니 부모님이 조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실 때가 정말 많죠. 얘가 도대체 언제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시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대학교에서 등산 동아리를 하면서 친해진 친구들도 정말 많고 같은 등산 동아리에는 남자인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자 회원이 희귀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등산 동아리에서는 해외 산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지는 총 4군데였죠. 중국과 미국, 캐나다,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끼어 있는 것에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의 입김이 굉장히 세게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실 저의 소원 중에서 한 가지가 한국의 산에 가보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각종 SNS만 보아도 한국의 서울에서 등산을 했다는 사진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고 장소별, 계절별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게시글들이 쏟아지는데 정말 예쁘기도 하고 흥미로워 보이더라고요. 산에서 대도시의 모습과 한강과 같이 거대한 강이 보이기도 하던데 그 풍경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차라리 중국이 나을 거라면서 저를 설득했는데 저는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끌렸거든요. 중국은 한국보다 땅도 넓고 산 능선도 넓어서 등산에 훨씬 재미있을 거야 라는 설득을 해도 저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환경오염이 많이 되어서 미세먼지 등으로 난리라고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았으니까요.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서 가고 싶은 나라를 선택하기로 했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나 놀라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한국과 중국이 공동 1등으로 표가 나눠져 버린 것이었죠.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요. 5명이 중국을 뽑았고 또 5명이 한국을 뽑았고 나머지 2명이 미국과 캐나다를 뽑았는데 다시 투표를 해도 계속 한국과 중국의 표가 똑같이 나와버려서 저희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차라리 6명은 중국을 가고 또 다른 6명은 한국에 가는 것을 말이죠. 이렇게 하면 돌아와서 서로 추억도 공유할 수 있고 다음에 바꿔갈 때에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였고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한국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인천공항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거대하고 끝이 없는 넓은 공간이었거든요. 서울까지도 대중교통으로 정말 편리하게 갈 수 있어서 불편함이 없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가기로 정한 산은 북한산이었는데요. 정말 놀라웠던 사실은 북한산의 위치가 정말 서울이라는 초대도시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점이고 산 바로 앞까지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어서 금방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하철도 굉장히 편리했는데 그 노선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관악산이나 경기 지역의 산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 신기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도 영국의 절반 수준인데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요금을 내고 산에 다닐 수 있는 한국인들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갔던 북한산은 삼각산이라고도 불리는 산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삼각형처럼 뾰족하긴 했고 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풀숲과 나무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서 굉장히 멋있었고 풍경을 보는 재미도 정말 쏠쏠했습니다. 영국에서 보던 산의 느낌과는 전혀 다르게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 산이라서 그런지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으니까요. 건너편에 보이는 산 봉우리의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객의 숫자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정말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산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니 정말 끝도 없이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정상에 갈 수 있겠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산이라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많던데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산인데도 평지가 거의 없고 거의 계단이나 암벽 등반 수준의 길을 걸어야 하니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영국보다 땅도 좁은 편이고 저희가 갈 산은 한국의 수도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얕잡아 본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1시간 넘게 걸으니 등에 땀도 많이 나고 다리도 후들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보다 뒤에 있으면서 저희를 추월하는 한 무리의 아주머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50대 같아 보였는데 무거운 가방을 메고서 빠른 속도로 저희를 앞질러 가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분들 말고도 한국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등산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건강을 위해 산에 오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영국에서 등산을 많이 한다고 자부했었는데 너무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산은 영국의 산과 달리 경사도 많이 졌고 계단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았죠. 그런데 중간에 쉼터에서 한참을 쉬다가 다시 오르려는데 동아리 친구들 6명 중 1명인 엠마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계단에 볼록하게 올라온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 너무 아파했고 실제로 걷기조차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놓친 휴대폰도 액정이 전부 깨져버려서 도저히 작동이 되지 않아 보였으니 정말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에 저희 모두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상을 찍고 내려오시는 걸로 보이는 4분의 아저씨들이 저희를 발견하고 도와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주시면서 경계심을 풀기 시작하는데 너무 자상하고 친절하셔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엠마는 바지만 살짝 찢어졌고 피는 나지가 않더라고요. 한 아저씨는 가방에서 뿌리는 파스를 꺼내서 엠마의 멍든 다리 부위를 뿌려주셨고 다시 그 위에 붙이는 파스를 덧대어 주시더라고요. 어디선가 저희를 위해서 달려온 한 무리의 구급대원 같았다니까요. 다른 아저씨는 저희에게 초콜릿을 먹으라고 건네주시며 This name is 프리타임이라는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초콜릿 이름이 자유시간이라고 하며 한국의 등산객 전용 부스터라고 하시는데 정말 웃겼습니다. 실제로 그 초콜릿바를 먹었더니 약간 고프던 배도 덜 고픈 것 같고 힘도 나는 것 같았죠. 정말 다행히 엠마도 나아졌는지 아저씨가 건네주시는 등산 스틱의 한쪽 다리를 의지한 채 산에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저씨들은 편안하고 빨리 내려가는 길을 알려주신다면서 길을 안내해 주셨고 저희도 따라갈 수 있었는데요. 아저씨들과 영어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고 무언가 친해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은 전부 직장 동료분들이었고 정년 퇴직을 하신 60대 아저씨들이었는데 굉장히 친절하시기도 하고 아는 것도 많으셔서 저희가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영어도 굉장히 유창하게 하셨는데 대화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였죠. 물론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법의 문장들을 구사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는 그 점이 오히려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6명과 아저씨 4명은 산 밑으로 잘 내려올 수가 있었고 혹시 밥을 먹어야 한다면 맛있는 식당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시길래 저희는 차라리 같이 먹자면서 아저씨들을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한 아저씨가 갑자기 저희를 보면서 꾀꾀 이라고 물어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에게 오리고기를 좋아하는지 물어본 것이었는데 저희는 그것을 듣고 혹시 오리의 간으로 만든 푸아그라 요리를 말씀하시는 건가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식 오리탕을 먹으러 간 것이었고 저희는 생전 처음 보는 요리를 먹게 된 것이었습니다. 푸아그라가 아닌 오리 요리라고 해서 중국식 요리를 떠올렸는데 무스카 모양이 전혀 다른 국물이 나왔고 그것이 한국식 오리 요리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훈제나 양념이 배어있는 고기를 생각했는데 온통 국물뿐이라서 맛은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숟갈을 떠먹자마자 저희는 밥과 함께 정신없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저씨들이 저희를 위해 막걸리도 권유하셔서 막걸리와 먹으니 정말 환상의 조합이었죠. 원래는 오리 말고 꿩을 먹고 싶었는데 꿩을 파는 집이 거의 없어서 아쉽다고 하시는데 꿩은 또 무슨 새인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꿩은 꽁꽁하고 울어서 꿩이라고 하시며 그게 새우리 중에서 가장 맛있다고 하던데 도통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지금 먹는 오리 요리부터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더라고요. 땀이 식으면서 몸이 살살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따뜻한 국물 요리를 먹으니 굉장히 속도 편하고 좋기만 했습니다. 기분 좋은 등산에 정말 맛있는 요리까지 먹고 정말 환상적인 날이었는데요. 아저씨들은 우리를 사주고 싶다면서 돈을 한사코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영국에서는 무조건 각출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윗사람이 사주는 문화가 있다면서 이렇게 먼 타국까지 여행 온 것이 너무나 기특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딸 같아서 사주는 것이니까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라고 하는데 정말 가슴이 찡하고 먹먹했습니다. 다리가 다친 엠마에게는 혹시 모르니 한국의 모 병원을 찾아가 보라고 하셨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의사라서 아들이 운영하는 정형외과 병원이라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줄 것이라는 말과 전화번호까지 남기시더라고요. 또 휴대폰이 깨진 것 같으니 서비스 센터에 가보라면서 가까운 위치를 알려주셨죠. 그렇게 좋은 분들과 헤어지게 되고 저희끼리의 여행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도 엠마의 휴대폰은 삼성의 갤럭시 휴대폰이라서 한국이 원산지인 제품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서비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에 휴대폰 수리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서 우선 그곳부터 가기로 했습니다. 엠마는 다행히 병원에 갈 정도까지는 아닌 듯 보여서 일단 지켜보기로 했죠. 사실 영국에서는 아주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거든요. 아저씨들이 여분으로 주신 부치는 파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니 안내 직원이 있었고 안내 직원은 아주 유창한 영어로 저희에게 불편사항을 여쭤보시더라고요. 파손된 휴대폰을 보여주자 바로 접수를 해주셨고 또 곧바로 담당 엔지니어를 배치해서 저희의 휴대폰 수리를 해주신다고 했죠. 그리고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모든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나 빠른 수리가 가능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영국이었으면 휴대폰을 맡기고 며칠이 지난 후에 찾으러 오라고 했을 텐데 한국은 차원이 다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수리 비용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었고 서비스로 배터리까지 교체해 주었다고 하니 정말 만족스러운 수리였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저희는 호텔에서 좀 쉬기로 했습니다. 호텔에 돌아가면서 밤에 먹을 간단한 간식들도 한국의 편의점에서 구매를 했는데 편의점도 굉장히 깔끔하고 여기저기에 많이 있어서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호텔에 가서 휴대폰을 보며 쉬는데 중국으로 갔던 동아리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한국은 어떠냐고 중국은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보내준 사진을 보니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산에는 등산객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한쪽에서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우며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만약 불씨가 다른 곳으로 튄다면 산에 불이 크게 나서 친구들까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계곡에서는 샴푸로 머리를 감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그 밑에서는 계곡에서 오줌을 싸는 사람도 있으며
심지어 그 물을 먹는 사람까지 있어서 너무 충격적이라고 하는데 정말 중국을 가지 않은 것이 천운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만약 비위가 약한 제가 중국에 갔더라면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호텔에서 정말 멋진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간단히 맥주를 마셨고 다음 날에는 서울 거리를 구경하기도 하고 간단히 쇼핑을 즐겼습니다. 엠마가 다리를 다치지만 않았더라도 도봉산이나 북악산도 갈 수 있었을 텐데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등산은 이걸로 마치고 서울 투어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서울은 등산 말고도 걸으며 즐길 여가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선 청계천만 걸어 다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석촌호수나 올림픽공원도 너무 광활하고 아름다웠고요. 무엇보다도 한강의 야경은 아직도 잊지 못할 정도로 멋있었는데요. 그렇게 늦은 밤에도 쫙 켜진 불빛들이 너무나 황홀했죠. 각종 빌딩들이 한강 물가에 비추면서 장관을 보여주는데 이런 풍경은 세계 어디를 가도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엠마 덕분에 서울에서 멋진 곳들을 더 많이 다닌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영국으로 돌아오니 한국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나고 한국이 마치 저의 숨겨진 고향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고 함께 오리백숙을 먹은 아저씨들도 너무나 좋았고 북한산의 풍경과 서울의 야경은 살면서 다시 못 볼지도 모르는 끝내주는 경치였죠. 아마 다른 친구들처럼 중국에 갔더라면 끔찍한 추억만 남았을 텐데 한국의 서울에서 아름다운 기억을 많이 남긴 것 같아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교통 시스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던데 그렇게 저렴한 대중교통 비용을 내고 서울의 방방곡곡을 다녀보고 싶네요. 영국보다 훨씬 편리하고 볼 것 많은 도시라서 부럽기도 하고 나중에 서울을 조금 더 오래 구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많이 알려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의 산들을 전부 다녀보고 싶기도 하네요. 아마 모든 등산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만족할 것이고 한국에 흠뻑 빠지게 될 테니까요. 한국은 석유도 없으면서 이곳에 오면 안 됩니다. 여기 석유에너지 포럼이 열리고 있는 회의장에서 석유의 사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석유가 없는 한국인이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인 참여자들이 화를 내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한국에 석유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대한민국도 산유국이라는 주장을 해서 화제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왕페이페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의 석유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석유를 뽑아 올리는 현장 관리와 송유관 관리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산업역군이죠. 세계에는 수많은 산유국들이 있고 중국은 석유화학 자급률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자체적인 생산과 수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적인 최첨단 나라로 도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와 전기에너지 기술의 보급에 영향도 있죠. 다른 나라에 비해 석유에너지 사용이 줄어들었고 석유보다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기도 하죠. 그래도 저희 석유회사는 큰 타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현재 석유 제품 수출을 엄청나게 확대하면서 저희 석유회사도 막대한 수입을 거두고 있으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 최강국은 중국이며 중국의 압도적인 인구는 세계 에너지를 비롯해서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종 제가 회사 대표 중 한 명으로 참석하는 석유에너지 포럼에서 한국인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펴며 중국과 맞먹으려 들더라고요. 중국에서 열리는 석유에너지 포럼이었고 중국의 개발과 발전에 관한 내용이 주였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석유에너지 포럼에 오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거기서 억지 주장을 펼치며 한국에 석유가 있다는 거짓말을 하니 중국인으로서 정말 열이 받았습니다. 중국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도 모자라서 세계인을 상대로 허풍을 떨면서 한국에 석유가 있다는 것을 믿어달라니 눈에 뻔히 보이는 술수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자문업체인 액트지오라는 회사까지 들먹이면서
울릉도 심해에 석유 탐사까지 추진하다니.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일본인들까지 나설 정도더라고요. 일본인들의 주장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 한국인들은 일본을 상대로도 거짓말을 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석유 탐사를 하는 울릉도는 일본의 섬인 다케시마의 바로 옆에 있는 섬으로 일본의 석유 탐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다케시마가 아니고 독도이며 일본인이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지만 중국인으로서는 한국보다는 일본을 응원하고 있고 한국의 석유는 전부 거짓으로 믿고 있기에 한국의 그 어떤 주장도 신뢰가 가지 않았죠. 중국은 세계 2위의 석유 소비국이기도 하며 지난해 석유와 가스를 총 3억 9천만 톤을 생산할 정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이번에는 충칭시 양핑구의 싱해9호 유전에서 매장량 1억 톤 규모의 석유 자원을 발견했거든요. 중국의 육상 석유 매장량은 38억 톤이며 해상 매장량은 250억 톤이 넘는데 여기에 또 1억 톤이 추가된 것이죠.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석유 생산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한중일 3국의 개인들이 모인 만큼 7광구에 대한 논의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7광구는 중국의 것인데 한국이 체유권을 주장하니 일본인들도 혀를 차더라고요. 이번 포럼에서 저와 친해진 일본인 코토네는 한국의 7광구 대륙붕 유전 개발은 이미 2028년이면 협정 종료가 될 텐데 그 이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괜히 주변국에게 심술을 부린다며 어이없어 했죠. 이미 중국에서는 7광구 주변 중국 해안에 수십 개의 원유 시추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이라고만 우겨대니 저조차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중국 땅에 중국이 시추하는 것조차 불법이라니 그럴 것 같으면 한국도 한국 땅에서 원유 시추시설을 설치해서 원유를 시추하면 될 것 아니냐며 설득했지만 중국을 나쁜 나라라고 몰아붙이는 통에 도저히 제대로 된 말을 하기 어려울 지경이더라고요. 한국은 오직 한국의 동해에서 시추할 유전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고 일본은 동해라는 표기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하기를 원했고 또 한국과 일본이 입싸움을 하는데 다른 나라는 낄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어쨌든 한국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동해에는 석유가 140억 배럴이 묻혀 있고 미국 유수의 기업들도 채산성이 괜찮다고 할 정도라서 바로 시추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고작 14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다고 밝혔으니 톤으로 환산한다면 석유와 가스를 합산해서 20억 톤 정도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4년 정도 사용할 석유 매장량이라고 하던데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는 한국보다 수만 배 많은 유전이 있고 중국인들이 며칠이면 쓸 분량이니까요. 또한 한국이 이제야 산유국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한국이 신재생 에너지 사용국으로 발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인들의 상식으로는 전기차와 전기 사용량을 늘려서 석유 사용을 줄인다면 어차피 거의 나오지도 않을 석유 개발이 필요 없는 것인데 한국의 2차 전지나 전기 자동차의 개발이 중국보다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석유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도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한국인들은 한국의 2차 전지가 고급 2차 전지이고 중국의 2차 전지를 저품질의 배터리라고 비하하더라고요. 이는 전혀 틀린 말입니다. 중국의 배터리는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을 추구하고 한국의 버스나 자동차도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할 만큼 한국도 속으로는 인정한 부분이잖아요. 당연히 저희는 바로 반박을 했죠. 한국의 3원계 배터리를 사용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의 배터리는 저렴하면서 생산성이 높으니 테슬라의 고급 전기차에서도 사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토네는 얼마 전 한국에 가서 전기버스를 타보았는데 굉장히 실망했다면서 다시는 한국의 BYD를 쳐다도 보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급가속과 급정거가 매우 심하게 일어난다며 버스 기사들도 운전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요. 그런데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BYD는 중국의 전기자동차 브랜드이고 한국에도 버스로 많이 팔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본의 말에 동조를 하는 중국인들이 보였고 한국의 전기차나 전기버스는 모두 후지다며 마구 비난을 하는데 제가 도저히 멈추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자 역시 한국에서는 BYD는 중국산 자동차이고 한국인들도 전부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산 버스는 단지 고급스럽고 비싸서 좋은 노선에만 운영할 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기가 아닌 석유 에너지 포럼인데 석유 이야기를 한마디 하자면 한국의 천연가스 버스는 전 세계에 수출되고 완성도와 안전성이 높다고 정평이 나 있어서 일본에도 많이 팔렸다고 하면서 전기 자동차의 2차 전지 또한 조금 더 개발 진전이 된다면 중국의 저가 LFP 배터리를 능가할 3원계 배터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이 아무리 3원계 배터리를 생산하더라도 저렴하고 성능 좋은 중국산 배터리를 소비자들이 자주 교체하게 된다면 중국이 훨씬 유리한 싸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저로서는 한국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한국이 유전이 나오고 산유국이 되어도 결국 중국의 생산량에 미치지는 못할 것이고 유전 개발을 하려면 중국의 기술을 배워야 할 테니 아쉬운 것은 한국 쪽이 분명할 테니까요. 아니 이게 한국산이었다고요? 한국에서 만들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엄마가 한국인인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기 한국인 새엄마를 맞이하고 행복해하는 여고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 올레나라고 합니다. 현재 고등학생이고 여느 고등학생들처럼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나라가 생겼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고 저의 어머니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은 아니고 아버지와 같은 영국인 친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저의 친어머니와 이혼을 했고 한국인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시면서 저의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한국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어머니가 하나도 그립지 않을 정도로 한국인 어머니에게 많은 의지를 하고 있고 친어머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새어머니도 건축학을 공부하신 분이라 더욱 잘 통하는 부분이 있기에 가정의 화목함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버지와 저의 친어머니는 꽤나 유복한 집안의 자제들이었고 그들의 재산은 제가 들어도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지만 집안끼리의 재산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분의 성격이 워낙 맞지 않아서 중간에 낀 외동딸인 제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틈만 나면 각자가 다른 주장을 하는 통에 괜히 고래싸움에 저의 새우등만 터지는 꼴이었죠. 친엄마는 저의 교육을 이렇게 하자고 주장하고 아버지는 저렇게 하자고 주장하시면서 싸우셨고 늘 마지막에는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질문이 뒤이어졌죠. 초등학생밖에 안 되었던 제가 대답하기에는 너무 난처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제가 아기 무렵에 돌아가셔서 뵙진 못했지만 집안을 일으킬 정도로 대단한 사업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아버지가 친어머니보다 가정적인 편이셔서 저의 이런저런 고민을 듣기도 하시고 저의 교우 관계나 연애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주시는 등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요. 반대로 저도 아버지의 속마음이나 아주 사적인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혼을 하신 이후에 새 부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시는 것 같았는데요. 이전보다 술을 드시고 돌아오시는 날도 굉장히 많아졌고 여러 친구들을 만나거나 회사에서 회식도 자주 하시는 등 그간 접촉하지 못하고 있던 인간관계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았죠. 심지어는 페이스북에까지 신상 정보를 올리면서 이상형과 비슷한 여성상을 찾으려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친어머니와 이혼을 하신 것이 무척이나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더욱 잘 보살펴줄 새어머니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버지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아버지의 신상 정보를 올리게 된 것이 화근이었는지 이상한 연락들을 받으시면서 고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대방의 페이스북을 보았을 때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막상 만나보면 온라인 세계에서 겉만 번지르 한 사람이었다고 하시면서 페이스북에 자신의 정보를 올린 것을 무척이나 후회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중국계 여성의 연락을 받아서 만나보았는데 그들은 전부 먹지도 못할 고급 술과 음식을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가득 시켜서 몇 개 집어먹지도 않을 상태로 말만 잔뜩 하다가 가버리기도 했고 프랑스계 여성과 만났을 때는 명품에만 관심이 많고 예의 없는 모습을 보여서 썩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하셨죠. 아무래도 저희 집안이 꽤나 부유한 편이다 보니 그걸 노리고 일부러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고 특히 중국계 사람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신분을 올리고 싶어 하는 듯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속상해하시는 모습에 저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은 단순한데 검소하고 사치를 부리기보다는 내면이 아름다우면서 시어머니와 저를 돌보며 집안 대소사를 챙길 줄 아는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셨고 저와 할머니까지도 그런 아버지를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친구들과 라운지 바를 갔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기분도 울적하고 분위기도 전환할 겸해서 갔던 바에서 한국인 유학생 출신 여성 무리와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 한 여성이 마침 건축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라서 건설사 대표인 저희 아버지와 대화가 잘 통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버지는 중동과 유럽 지역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건설업 일을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부지런하고 근면해서 탐나는 인재들이 많았다고 했죠. 하루는 현장에 나가보았는데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한국인 뿐이라고 하며 저보고도 나중에 커서 한국인처럼 일을 하고 살아야 잘 살 수 있다는 말을 하셨죠. 실제로 아버지가 새벽부터 일하는 한국인을 보았다는 것은 아버지 또한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셨다는 의미이니까 회사 대표의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근면하신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 한국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부모님과 가족을 무척이나 아끼는 사람이었고 몸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자식을 갖지 못한 상태로 이혼을 한 상황이라 자식이 있는 남성을 재혼 상대로 찾고 있었다는 말을 했다더라고요. 아버지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와도 몇 번의 만남을 가진 뒤에 두 분은 결혼하게 되셨습니다. 새어머니는 저는 물론이고 시어머니도 무척이나 잘 챙겼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시어머니부터 가져다 주는 등 항상 가족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저희 가족 모두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입을 모아 말할 정도였죠. 알고 보니 새어머니는 한국에서 시집살이라는 것을 하면서 시부모님을 가장 먼저 챙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남편과 가족이 먼저라는 한국의 전통 사상을 지키며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꽤나 많고 자신이 먼저 해준 만큼 상대도 자신을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것이라면서 서로 돕고 사는 한국의 문화를 지키는 것뿐이라며 겸손해 하는데 영국인으로서 굉장히 배울 것이 많아 보였습니다. 성격도 무척이나 빠릿빠릿하고 기브앤테이크가 명확한 모습이 저조차도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만큼을 되돌려주려고 하고 굳이 비싼 음식을 먹으려 하거나 무얼 요구하려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한국의 김치나 된장과 같은 한식만 있으면 그걸 가장 잘 먹기도 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함께 한식을 먹는 저조차도 굉장히 맛있게 느껴지고 한식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새어머니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늘 말씀하셨고
저 또한 새어머니를 만나면서 한국의 신문물을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새어머니한테 한국의 화장품을 선물 받고 사용법까지 배워서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예쁜 친구라는 소문이 생기게 되었고, 저에게서 한국식 화장을 배워가는 친구도 많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화장품은 가격도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피부에 자극적이지도 않고 순해서 트러블도 거의 없거든요. 한국 패션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친구들 사이에서 패셔니스타라고 불릴 정도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매일같이 부모님의 건설업 관련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까지 건축과 건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의 꿈은 아버지가 재혼하신 이후부터 건축사가 되었고, 나중에 한국에 가서 살아보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부르즈 할리파를 한국의 삼성물산에서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무척이나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거든요. 삼성물산은 한국의 삼성과 연관된 회사였고, 제가 쓰고 있는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부르즈 할리파와 관련 있는 회사가 만들었다는 것이니까요. 저희 집 TV나 냉장고 세탁기를 비롯한 가전제품의 대부분도 한국의 삼성에서 만든 최고의 제품들이고, 아버지가 삼성의 제품이 좋다면서 최근 구매하신 에어드레서까지 전부 한국의 제품인 줄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었는데, 부르즈 할리파 이야기가 나오자 새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에어드레서에 외투를 넣고 털기만 해도 먼지가 뭉탱이로 나와서 무척이나 신기하고 속 시원했는데, 어머니는 한국에서는 삼성과 LG가 경합을 다툰다고 LG의 제품도 좋다고 설명해 주시는데, LG가 한국의 기업인 줄도 모르고 있었기에 더욱 놀랐던 생각이 납니다. 영국에서는 한국과 LG의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삼성보다 LG는 어느 나라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어쨌거나 한국은 건설 기술도 가전을 만드는 기술도 무척이나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경지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부르즈 할리파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부르즈 할리파보다 더욱 높은 건물이자 세계에서 최초로 높이 1km가 넘는 최고층 빌딩인 제다타워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건설사들에게 만들어달라는 러브콜을 보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건설사들은 제다타워를 지으려고 제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비용 지불의 단가와 실제 건설비용의 수지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의 건설사도 빠짐없이 전부 이차를 포기하고야 말았거든요. 만약 한국이 제다타워를 짓는다면 세계 최초로 1km가 넘는 건축물을 올리게 되는 것이고,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초대형 빌딩을 짓는 경험을 할 텐데, 어머니의 나라에서 그걸 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에 안타까웠죠. 건축은 짓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짓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여러 기술자들이 협심하고 고심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잖아요. 심지어 제다타워의 건설은 중국 혹은 유럽의 회사가 시공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건축을 하게 된다면 현장 인부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건축 후의 안전성까지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바람이 불자 스스로 쓰러지는 건물도 있었고, 피사의 사탑 마냥 삐딱한 건물에서 반쯤 기울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세계 최초의 건물에서 세계 최악의 참사가 발생할지도 모르잖아요. 한국에는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고, 그들이 세계사에 세운 공적이 어마무시한데, 신뢰할 만한 회사를 제쳐두고 다른 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건설 현장에서는 수많은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그들이 일한 이후부터 한국처럼 꼼꼼한 나라에서조차 부실 공사의 비중이 올라갔다고 하니까요. 중국인 인부들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고
기본적인 안전모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축 방법과 기술의 전문성 또한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건축의 기본 자재인 철근을 빼돌려서 누락시키는 바람에 철근 콘크리트가 제대로 양생되지 못하기도 해서 벽이 갈라지기도 한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비어있는 천장이나 욕조를 설치하는 공간, 창문에 샤시를 받치고 있는 벽까지 전부 오물과 쓰레기를 배설해서 신축 건물에서 곰팡이는 물론이고 악취까지 난다고 하니 그 사태의 심각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하죠. 그나마 한국에서는 한국인들의 우수한 기술이 있어서 약간의 소홀함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도 수많은 선진국에서 한국의 건축술을 벤치마킹한다고 하니 아버지는 저에게도 한국 유학을 권유하실 정도였죠. 저 또한 만약 대학교를 가거나 취업을 한다면 한국에 유학을 가서 한국의 건설회사에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한국에서 세계 최고의 건축 기술을 배워서 최고의 건축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엄마도 저의 꿈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셨고 저에게 한국어 공부를 틈틈이 시켜주시는 등 노력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새엄마가 한국인이라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덕분에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그들의 근면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새엄마는 한국에 가서 꼭 김포공항역에 들러서 그들의 건축기술을 보라고 하던데 그곳은 같은 공간에서 무려 5중 환승이 가능하도록 층을 설계하고 추가해서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볼 수 있다더라고요. 또한 한옥과 궁궐의 한국식 전통 건축물도 굉장히 볼만한데 나무에 못 하나 박지 않고 지은 건물이라서 처음 보면 굉장히 새롭게 느껴질 것이라고 했죠. 한국은 영국에서 볼 수 없는 신비로운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한국인만이 가진 무시무시한 저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갈 나라가 바로 한국이고 한국의 대학교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